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민 금태족 프로젝트 꾸기의 재무설계 TV입니다. 저는 전국민 금태족 프로젝트 꾸기 재무설계 TV의 담당을 맡은 전재국 CFP라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은퇴가 금태족이 될 수 있는, 은퇴족이 아니라 금태족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위해서 오늘서부터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같이 재미있게 은퇴와 관련된 기사 그리고 정보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전국민 금태족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왜 이러한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방송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에 보니까 퇴직 후에 퇴직을 좀 임박한 그런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즉 30대, 40대, 50대의 연금 이해도가 낙제점이다라는 기사가 도배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성별, 연령별 연금 이해력 점수가 400점 만점인데 불구하고 낙제점이면은 50점 이하겠죠. 50점 이하를 남성은 전체적으로 192점, 여성은 이거보다 조금 떨어지는 189점 정도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92점과 189점, 이거는 200점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좀 낙제점이다. 그래서 나이층별로 보면은 50대가 조금 좀 높죠. 198.1인데 이게 미래에셋 연금과 투자와 연금센터에서 조사를 한 4월 22일자 그런 신문인데요. 이런 내용을 좀 보면서 이게 지금 은퇴에 대한 생각들은 누구나 다 걱정은 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뭔가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 프로젝트를 좀 기획하게 됐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로서는 첫 번째 주제로 제가 잡은 것은 연금 계좌를 활용해서 해외 ETF를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연금 계좌를 활용을 했을 때 해외 ETF의 투자의 이점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들으시고 조금 도움이 되신다 그러면 우리 연금 계좌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서요, 연금 계좌라는 게 뭘까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왼쪽에는 연금 계좌 저축이 이렇게 있고요, 오른쪽에는 퇴직연금 계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연금 저축 계좌와 퇴직연금 계좌를 합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연금 계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다시피 이 연금저축 계좌는요, 연금저축 신탁, 그 다음에 연금저축 펀드, 그 다음에 연금저축 보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묶어갖고 우리는 연금저축 계좌라고 한쪽을 부르고요, 오른쪽은 퇴직연금 계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직연금 계좌의 첫 번째는요, DC. 이 DC는 좀 DB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죠. DB는 회사에서 운용을 하고 책임을 지는 형태고요. DC는 개인이 가지고 나와서 책임을 지는 형태. DC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 납입과 관련된 개인 퇴직 계좌인 IRP. 그 다음에 과학기술공제법에 따른 계정,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는 퇴직연금 계좌라고 부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내용을 좀 나눠볼 내용은요, 요 내용입니다. DC와 IRP를 합해서, 요걸 합해가지고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DC를 가지고 계십니까? 또는 IRP를 가지고 계십니까? 본 내용을 보신다 그러면 상당 부분 왜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해서 해외 ETF를 투자하는 것이 유리한 건지에 대한 이유들을 알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퇴직연금, 여기서 얘기하는 퇴직연금은요, 세 가지죠. 아까 얘기한 DC하고 저희가 IRP만 퇴직연금 계좌에서 봤지만 DB도 포함을 시키면은 이건 퇴직연금의
큰 테두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퇴직연금 중에서 DB가 있고 DC가 있고 IRP가 있죠. 이게 수익률을 좀 많이 내줘야 우리 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유리할 텐데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표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표로 보시면은요,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까지 퇴직연금 계좌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2016년에 147조에 머물렀던 것이 2020년에는 무려 255조로 그 범위가 대단히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은 2020년도에 굉장히 많은 주식의 상승을 기록을 했죠. 작년 2020년 3월 19일 날 최저점이 1500 밑에서 1400대에서 1430인가에서 최저점을 찍고 나서 지금 상당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퇴직연금 계좌가 255조 중에서 약 한 2.58% 정도 2.58% 정도만 뭐가 돼 있다? 예, 2.58% 정도의 수익률만 내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2.58%의 연수익률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높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255조가 어떤 형태로 좀 담겨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DB가 153조가 담겨져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절반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죠. 두 번째는 확정 기여형 DC죠. DC하고 IRP 특례. 그래서 IRP 특례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사업장이 좀 작은 경우에 DC를 가입하지 않고 IRP를 가입을 해도 그거를 우리가 DC로 확정 기여형으로 설정된 걸로 인정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한 67조. 그 다음에 최근에 추가 나입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죠. 그래서 추가 나입한 분들까지 포함을 해보니까 약 34조 4천만 원 정도. 그래서 4천억 정도, 죄송합니다. 그래서 확정 급여형에서 153조, 확정 기여형에서 67조. 그리고 개인형 IRP에서 34조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확정 기여형하고 IRP를 합해서 금년도에 이제 100조를 넘어갔다. 그 100조 시장이 열렸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 DC하고 IRP는 투자 수익을 위해서 좀 만들어 놓은 상품이기는 한데 수익률 자체가 여러분들 생각하시듯이 전체 수익률을 보니까 2.58% 밖에 안 되니까요. 이걸 좀 자세하게 한번 좀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DC하고 IRP만 따로 떼어와가지고 보니까요. 여기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왼쪽은 원리금 보증형인데 이 원리금 보증형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뭐 2%대를 공히 기록을 하고 있죠. 그에 반해서 실적 배당형 상품은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작년도에 2020년도 작년도에 무려 10.7%의 연평균 수익률을 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DC하고 IRP 수익률 중에서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실적 배당형, 원리금 보장형, 그러니까 DC나 IRP를 운용을 하시는데 나는 투자 수익이 좀 위험해서 싫다 이러신 분들은 대부분이 원금 보장형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실제적으로 실적 배당형보다는 상당히 낮은 투자 수익률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4월 16일에 따르면은 퇴직연금에 대한 상품 구성에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비중이 줄고 실적 배당형 상품이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 퇴직 계좌에서 9.5%인 24조 4천억 밖에 운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조, 그 전체 퇴직연금 시장이 아까 뭐라 하냐면 255조라고 했죠. 그 255조 중에서 실제적으로 투자하고 되어 있는 거는 25조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24조 정확하게는 4천만 원이니까 9.5%만 지금 말씀드렸던 이 10.7%의 수익률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DC, IRP로 운용을 한다 해도 원리금 보장형으로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투자 수익률을 많이 가져가지 못한다.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매일경제신문을 하나 좀 발췌를 해왔는데요. 2021년도 4월 8일 최근 이제 신문입니다. 기사의 매일경제신문의 제목은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6년째 제자리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연끌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연금 끌어모아 투자. 그래서 연끌 해외 쏠림의 이유 있네. 이런 주제로 지금 말씀을 드려놨는데요. 여기에 지금 이 기사에서 제가 체크한 이 노란색 바탕을 한번 좀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퇴직연금하고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합해가지고요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700만원이라는 게 몇 년도에 만들어 놓은 이 세액공제냐면 대략 한 2015년 정도에 700만원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00만원을 집어넣으면은 세액공제로 해서 돈을 좀 돌려받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우리은행 IRP 뭐 115만 5천 원 정도를 돌려받는다. 700만 원을 다 넣었을 때 물론 이것은 연봉이 5,500만 원 이하 되신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게 16.5%를 돌려받았을 때 액수고요. 나머지 뭐 5,500만 원이 초과되시는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13.2% 정도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퇴직연금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는 미국은 지금 어느 정도냐면 미국은 약 한 2만 달러 정도를 공제 혜택을 준다는 이거죠. 그러면 2만 달러 정도의 공제 혜택이 된다 그런 얘기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2,300만 원 정도에 육박하는 돈을 연 세제 혜택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법안이 그 생명보험 협회장도 그렇고요. 이거를 7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올리는 법안을 계속 지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만간에 또 700만 원이 확대가 돼서 1200만 원까지 이렇게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는 지금 작년서부터 하고 있는 거는 만으로 50세가 넘어간 분들 있죠. 이분들은 세액공제를 위해서 연봉이 1억 2천 밑에면은 700만 원이 아니라 900만 원까지, 그래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을 갖다가 국내형에다 넣을 거냐 해외형에다 넣을 거냐 이런 계산인데요. 오른쪽 끝에 보면은 해외형 ETF에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외형 ETF를 가입하시는 것이 일반의 국내 주식형 ETF를 가입하는 것보다 굉장히 유리한데 그것이 왜 유리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자, 연금 계좌를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금 계좌가 뭐라 그랬죠? 예, 연금 저축이 있고 퇴직연금 계좌가 있다고 했는데 이 퇴직연금 계좌, 특히 이 퇴직연금 계좌에서 DC라든지 IRP를 통한 해외 ETF를 투자할 때는요. 첫 번째, 네, 일반 계좌의 해외 ETF는요. 매매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5.4%를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좌에서 내가 해외 ETF를 투자를 한다 그러면 차익이 생기면은 그건 무조건 15.4%를 과세한다 그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연금 계좌에서 해외 ETF를 투자하시면 연금 수령 시에 5.5%에서 3.4%만 과세한다. 물론 중간에 연금 타기 전에는 과세가 없습니다. 대신에 연금을 수령할 때는 15.4%가 아니라 5.5에서 3.3%까지 과세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럼 이 연금 계좌, 즉 퇴직연금을 활용한 이 연금 계좌는 몇 살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가 있을까요? 예,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 예, 그렇습니다. 연금은 통상 55세서부터 수령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연금 계좌, 연금 저축이라든지 퇴직연금으로 가입하는 것을 55세서부터 개시를 해서 우리가 보통 69년생 이후에는 국민연금이 65세서부터 나오니까 그 55세서부터 65세까지의 사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퇴 크레바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통상적으로 브릿지를 연결한다. 그래서 이 은퇴 크레바스가 생기지 않도록 브릿지를 연계한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퇴직연금 계좌, 연금저축 계좌를
55세서부터 65세까지 또는 그 이후까지, 특히 55세부터 65세까지 은퇴 크레바스를 대비한 브릿지 연금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해외 ETF를 투자하게 됐을 때는요, 연금을 수령할 때는 5.5에서 3.3%만 과세한다. 그래서 15.4%를 과세하지 않고 요 연금 소득세율을 과세하는데, 55세부터 70세까지는 5.5%, 그 다음 70세부터 80세까지는 4.4%, 80세 미만이면 3.3%로 이렇게 과세함으로 해서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는 해외 ETF보다는 상당히 유리한 점에서 과세를 한다. 이런 개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연금 계좌를 통해서 해외 ETF를 투자할 때 어떤 이점이 있느냐? 요거는 요런 이점이 있습니다. 자, 손익통산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손익통산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은 여러분들 손익통산이라는 것은 소득과 손실을 합산을 해갖고 순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일반 계좌에서 해외 ETF 주식형을 선택을 했습니다. 일반 계좌에서요. 그리고 A라는 펀드에서 마이너스 50%가 났고, B라는 펀드에서 역시 마이너스 50%가 났어요. 그리고 C라는 펀드에서 플러스 100%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종합손익이 어떻게 되죠? 종합손익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과세를 어떻게 하냐면, 펀드 C에서 이 A하고 B는요, 과세를 하지 않고요, 이 펀드 C에서만 100만 원에 대한 과세를 합니다. 어찌 보면은 나는 AB에서는 50만 원에서 마이너스가 생겼고, C에서는 100만 원이 플러스가 됐다 하더라도 이게 거의 같은 금액이 제로인데 100만 원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지만, 요거는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형을 ETF로 투자했을 경우의 이야기고요. 다음, 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했을 때는요, 해외 주식형은요, 펀드 A에서는 마이너스 50, 그 다음에 B라는 거 똑같이 마이너스 50, C라는 거에서 플러스 50이 됐지만 종합소득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을 손익통산을 하기 때문에 연금 계좌에서 투자한 것은요, 과세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펀드는 A라는 펀드는 B라는 펀드는 C라는 펀드는 다양한 펀드를 집어넣었을 때 이것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연금 계좌를 통한 투자는 유리하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두 번째 해외 ETF의 투자의 이점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연금 계좌를 통한 ETF, 해외 ETF를 투자할 때 이점이 세 번째인데요. 여러분들 금융투자소득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 금융투자소득세는요, 지금 현재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요, 지금 정부에서는 이 표에서 좀 보시다시피 2023년도 이후에 이게 적용이 들어올 예정인데요. 자, 보시다시피 그럼 현행 과세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국내 주식에 투자를 했을 때는요, 통상적으로 증권거래세만 내지 그거에 대한 금융에 대한 세금을 내지는 않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주주라고 그래서 10억 이상을 거래를 했을 때는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이 증권거래세는 밖에는 안 내고 특정하게 세금,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펀드를 투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또 펀드를 투자했을 때도 역시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비과세가 당연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2023년도 이후에는요,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가 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하고 공모 펀드 중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셨던 펀드 중에서 국내 주식에 투자한 펀드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요, 5천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기본 공제가 5천이니까 5천만 원이 넘어가면요, 이것을 금융투자소득세로 봐서 22%, 주민세를 포함해서 22%의 세금이 부과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큰 사건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금융투자소득세가 주식에 투자를 하건 국내 펀드를 투자하는 국내 주식을 투자를 하던 간에
5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어떻게 해요? 22%의 과세가 된다. 세금이 부과된다. 그럼 전에는 이제 없었던 거니까 이게 굉장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럼 이건 나는 금융이 예를 들어서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고민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반면에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해외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그 다음에 ELS 등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는요, 이 세 개를 묶어서 250, 이거를 기타 금융소득으로 잡고 250이 넘어가면은 요거 역시 22%의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금융 투자를 갖다가 국내 주식이나 펀드에다가 5천만 원이 넘어가면 죄송합니다. 5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22% 과세가 되고, 또 오른쪽에 해외 주식이라든지 해외 ETF라든지 그 다음에 파생상품 같은 거에 투자해서 이게 합쳐서 기타 금융 투자 소득으로 분류가 돼서 250만 원이 넘어가면은 요거 역시도 22%의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이거를 좀 유일하게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연금 계좌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연금 계좌에다가 돈을 투여를 해 놓으시면은 그 한 해에 1년 동안의 투자 소득이 5천만 원을 초과한다 해도 이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과세하지 않겠죠. 다만 이제 연금을 타먹을 때 연금 소득세를 5.5에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3.3%까지 이렇게 과세를 하는 거지, 그 중간중간에 22%씩 5천만 원이 넘었다고 해서 세금이 투여되지 세금이 아니라 세금을 떼가지 않는다라는 얘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가 어차피 나의 은퇴를 위해서 가는 거라면 특정에 한 해에는 소득이 좋아가지고 5천만 원이 초과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역시나 22%의 금융투자 소득세에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자금들이 아마 이쪽으로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앞에서 이야기드렸던 매일경제 2021년 4월 8일자 신문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다. 자, 요약하면 첫 번째, 연금 계좌를 활용하면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해외 ETF 투자 시에 연금 수용에 대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과세상 유리하다. 두 번째는 여러 개의 그 펀드를 갖다가 손익을 통산하기 때문에 소득액과 손실액을 합쳐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가져가기 때문에 요거 역시도 유리하다. 세 번째는 앞으로 다가올 리스크죠. 2023년 이후에 국내 펀드나 국내 주식에 투자했을 때 5천만 원이 초과가 되면 요거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가 가기 때문에 요것도 역시 면제가 된다. 자,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래서 연금계좌에서 투자하는 것이 대단히 유리하다라는 것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들한테 즐거운 팁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또 다음 시간을 기약하면서 여러분들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